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평성시 당위원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린다. 아니, 정확히는 숨을 참는 소리다. 나는 시장 한 구석에서 두부를 팔던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저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둘 다일 것이다. 지난 2달 동안 이 광장에서 5번의 공개 재판이 열렸다. 나는 그 모두를 지켜봤다. 아니, 지켜봐야만 했다. 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하는 의무였다. 첫 번째 재판 때만 해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무슨 큰 사건이 터진 줄 알았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사람은 고작 외화 몇백 달러를 거래한 쌀상인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며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우리 모두를 향한. 나는 콩기름을 판다. 정확히는 팔았다. 과거형이 되어버린 내 생업. 시장 안쪽 구석진 자리에서 15년을 버텼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름통을 끌고 시장으로 향하던 삶. 손님들과 가격을 흥정하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다. 문제는 양이었다. 내가 다루는 콩기름의 양. 한 달에 500리터가 넘었다. 작은 가게치곤 많은 양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시장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 나보다 더 큰 규모로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왜 하필 나였을까? 지금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 보름 전 수요일 오후였다. 장마당이 가장 붐비는 시간. 나는 한 아주머니에게 콩기름 3리터를 팔고 있었다. 달러로 계산하면 5달러 정도. 그녀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뒤에서 손이 뻗어나왔다. 단속원의 손이었다. 그는 아주머니의 손에 든 지폐를 낚아챘다. 달러였다. 초록색 미국 돈.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시장의 소음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내 심장조차도. 단속원은 그 돈을 높이 치켜들었다. 마치 전리품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 외화거래.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었다. 시장관리소로 끌려갔다. 좁고 어두운 방. 책상 하나와 의자 둘. 조사관은 내게 묻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얼마나 오래 외화를 다뤘는지, 누구에게서 달러를 받았는지, 또 누구에게 달러를 건넸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끝없는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이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장 상인 대부분이 외화를 만졌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다. 같은 질문, 같은 침묵. 나는 바닥만 바라봤다. 조사관의 책상 다리에 난 긁힌 자국을 세고 또 셌다. 7개.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 박혔다. 밤에는 유치장에 갇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봤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한 벽.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나처럼 외화를 만졌을까? 아니면 다른 죄목이었을까? 사흘째 되는 날 조사관이 말했다. 공개 재판이 열린다고. 내일 당위원회 광장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다. 공개 재판. 그 단어가 주는 무게. 광장에 선 내 모습을 상상했다.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남편은 직장을 잃게 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아침이 왔다. 유치장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기름통을 끌고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 입구에 다다르면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담배 연기 섞인 사람들의 채취,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 광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평성시의 거리, 낡은 건물들, 포장 벗겨진 도로, 전봇대마다 붙은 구호 현수막.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처음 보는 풍경처럼. 아니,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라서 그렇게 느껴진 것일지도 모른다. 광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었다. 몇몇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옆 가게에서 식용유를 팔던 김 씨, 건너편에서 곡물을 다루던 박 씨.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안도와 동정. 오늘 단상에 오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 없이도 내 숨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릴 것 같았다. 사회자가 내 제목을 읽기 시작했다. 대량의 콩기름 유통, 외화거래, 비사회주의적 행위 조장. 단어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조용했다. 고함을 지르거나 야유를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재판관이 판결을 선고했다. 벌금 60만 원, 영업 정지 6개월, 사상 교양 70시간. 숫자들이 귓가를 스쳤다. 60만 원. 그것은 내가 6개월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15년 동안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고개를 숙이거나 옆을 보거나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그들을 이해했다. 나였어도 그랬을 것이다. 죄인과 눈을 마주치면 자신도 오염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이 광장에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다기보다는 감각이 없었다.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였다. 골목을 돌 때마다 이웃들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혹은 들린다고 느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밤이 깊어갔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다. 6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축은 거의 없었다. 매달 벌어서 매달 쓰는 삶이었다. 아이들 학용품, 식비, 난방비. 남는 것이 없었다. 친척들에게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사정이 나을 리 없다. 모두가 간신히 버티는 삶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갔다. 가게는 그대로였다. 기름통들, 저울, 낡은 의자. 모든 것이 내가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다. 하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6개월 동안, 반년이라는 시간. 그 사이에 세상은 얼마나 변할까? 단골 손님들은 다른 가게로 갈 것이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생활이 급한데 한 사람을 기다릴 여유는 없을 테니까. 시장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장마당의 풍경.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사고 팔았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 없이도. 그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했다. 빠져도 기계는 돌아간다. 공개 재판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얼어붙었다. 상인들은 이전보다 말을 아꼈다. 거래할 때도 주변을 더 자주 둘러봤다. 특히 외화가 오갈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달러를 주고받는 순간만큼은 숨을 참았다. 마치 폭탄을 다루듯이. 나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지만 시장에는 매일 나갔다. 갈 곳이 없었다. 집에만 있으면 벽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시장 주변을 배회했다. 멀리서 예전 가게를 바라보기도 했다. 누군가 내 자리를 차지했다. 젊은 여자였다. 그녀도 콩기름을 팔았다. 하지만 내가 다루던 양의 절반도 안 됐다. 조심하는 것이다.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시장관리소의 감시가 강화됐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순찰을 돌았다면 이제는 매일 나왔다. 단속원들은 상인들의 장부를 검사했다. 얼마나 팔았는지, 누구에게 샀는지, 가격은 어땠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확인했다. 상인들은 두 개의 장부를 만들었다. 공식 장부와 실제 장부. 하지만 그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걸리면 끝이었다. 어느 날 장마당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구호가 적혀 있었다. 사회주의 기강 확립, 비사회주의 척결, 당대회 성과적 보장. 글자는 붉은색이었다. 너무 붉어서 피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봤다. 볼 수밖에 없었다. 벌금 60만 원을 마련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다. 자신들도 어렵다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나도 알고 있었다. 공개 재판을 받은 사람과 엮이는 것은 위험했다. 나였어도 피했을 것이다. 결국 집안의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세탁기, 겨울 코트.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갔다.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각각의 물건에는 기억이 담겨 있었다. 텔레비전은 남편이 첫 월급을 모아 산 것이었다. 세탁기는 딸아이 돌잔치 때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것이었다. 겨울 코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다. 물건을 팔며 깨달았다. 가난이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선택권을 잃는 것이었다.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한다.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다. 존엄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과정. 그것이 진짜 가난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장에서 또 다른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중국산 약을 판 상인이었다. 그는 작은 가게에서 감기약과 소화제를 팔았다. 병원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의 가게를 찾았다. 하지만 그 약들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었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것들이었다. 광장에서 그를 봤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이 떨렸다. 그는 단상에서 사제문을 읽었다.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앞으로 몰려들어 그의 말을 듣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은 답을 하지 못했다. 나도 답을 몰랐다.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잎사귀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들. 우리도 저렇게 벌거벗은 채 겨울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 사상 교양 시간이 시작됐다. 일주일에 2번 시당 건물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나 같은 사람들이 10여 명 모였다. 외화거래, 밀수, 무허가 영어. 죄목은 달랐지만 처지는 같았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었다. 강사는 젊은 당 일꾼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집단주의, 계획경제, 당의 영도.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온 말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원칙들이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다. 국가 상점에는 물건이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시장에 나가야 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외화가 통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강의를 들으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멍하니 창밖을 보는 사람. 모두가 이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70시간, 35번의 강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내게 묻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했을 것이다. 너희 엄마 공개 재판 받았다며. 아이들은 그 말들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침묵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까지 이런 무게를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시장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줄었다. 사람들은 큰 거래를 꺼렸다. 눈에 띄면 안 됐다. 조용히 최소한으로만 장사했다. 하지만 그러면 수입이 줄었다. 생활이 어려워졌다. 악순환이었다. 어느 날 옛 동료를 만났다. 그녀도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다. 중국산 옷을 팔았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장사를 줄였다고 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00벌을 팔았지만 이제는 40벌만 판다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그녀가 말했다. 요즘 시장관리소에서 상인들에게 자주 경고를 한다고. 작은 일에도 호출해서 훈계한다고. 물건 가격, 장사 방식, 손님 대하는 태도, 모든 것에 간섭한다고. 상인들은 지쳐간다고. 장사보다 눈치 보는 일이 더 힘들다고.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공포구나. 공개 처형처럼 극단적이지 않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 일상에 스며든 긴장.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그것이 사람들을 지배했다. 공포는 소리 없이 퍼져나갔다. 11월이 되자 거리에 당대회 준비 현수막이 늘어났다. 구호들이 건물마다 걸렸다. 당의 영도 아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 화려한 문구들이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현수막의 붉은색과 대조를 잃었다. 벌금은 거의 다 마련했다. 60만 원 중 50만 원을 모았다. 나머지 10만 원은 아직 막막했다. 팔 물건이 거의 남지 않았다. 집안은 텅 비어갔다. 필수품만 남았다. 밥상, 이불, 최소한의 옷까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힘든 일이었다. 그는 사무직이었는데 육체 노동은 익숙지 않았다. 며칠 만에 손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갔다. 우리는 돈이 필요했다. 사상 교양도 절반쯤 끝났다. 35시간을 채웠다. 남은 시간도 35시간. 강의 내용은 반복됐다.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포장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강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보냈다. 70시간이라는 형벌을 견디는 것이었다. 강의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됐다. 한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서 쌀을 밀수입했다가 걸렸다. 한 여자는 외화 환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선을 넘었다. 그리고 모두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당 대회가 끝나면 좀 나아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대회가 끝나면 성과를 내야 했다. 그리고 성과는 단속 실적으로 측정될 것이었다.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DVD 판매상이었다. 그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팔았다. 사람들이 몰래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금지 품목이었다. 그는 단상에서 울었다. 가족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그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을 봤다. 한 달 전에 내 모습, 광장에 선 죄인, 수백 명의 시선을 받는 존재. 그때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다. 여전히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었다. 장마당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다. 외화거래 절대 금지, 대량거래 사전 신고, 가격 담합 적발 시 즉시 처벌. 규칙은 늘어났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킬 수 없었다. 규칙을 지키면 장사가 안 됐다. 그래서 모두가 위반했다. 그리고 모두가 불안했다. 시장관리소의 한 직원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조심하라고. 당대회 전까지는 특히 조심하라고. 대회가 끝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다. 희망이라는 말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12월 초 드디어 벌금 60만 원을 모두 마련했다. 마지막 10만 원은 남편의 형님이 빌려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넸다. 눈빛만으로 위로했다. 나는 그 돈을 받으며 무거운 빚을 짊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금전적인 빚뿐만 아니라 마음의 빚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당 재정과에 벌금을 냈다. 직원은 기계적으로 영수증을 끊어줬다. 60만 원.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우리 가족의 6개월이 있었다. 팔아버린 가재도구들, 남편의 물집 잡힌 손, 아이들의 침묵. 모든 것이 그 숫자 안에 담겨 있었다. 벌금을 내고 나왔을 때 하늘이 유난히 낮게 느껴졌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 위를 덮고 있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평성시에서 가장 춥고 긴 겨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났다. 습관적으로 내 가게가 있던 자리를 봤다. 젊은 여자는 여전히 콩기름을 팔고 있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시장 전체가 침체돼 있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만 샀다. 여유로운 소비는 사라졌다. 모두가 돈을 아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남편이 말했다. 직장에서 당대회 동원 명령이 떨어졌다고. 대회 당일 광장에 나가야 한다고. 환영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모든 직장, 모든 단위에서 사람들을 동원할 것이었다. 성대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도 학교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특별 수업이 있을 거라고. 혁명 역사, 당 정책, 사회주의 건설. 익숙한 과목들이었다. 아이들은 지친 얼굴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사상 교양은 계속됐다. 이제 마지막 10시간만 남았다. 강의 주제는 당 대회의 의의로 바뀌었다. 강사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대회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진심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다.
혹은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열흘 뒤 시장에서 마지막 공개 재판이 열렸다. 당대회 전 마지막 경고였다. 이번에는 두 명이었다. 부부였다. 그들은 식당을 운영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장사가 잘 됐다. 음식이 맛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산 조미료를 썼다. 그리고 외화로 식재료를 샀다. 그것이 문제가 됐다. 광장에 선 부부의 모습은 처참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계속 눈물을 닦았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가 셋 있었다. 식당 문을 닫으면 가족이 굶을 것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개의치 않았다. 규칙 위반이 중요했다. 사람의 삶은 그 다음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다. 아무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광장은 곧 텅 비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빈 광장을 바라봤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서게 될까?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낙엽이 광장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갈 곳 없는 낙엽처럼 우리도 표류하고 있었다. 거대한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작은 존재들.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순응하거나 처벌받거나.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당대회 일주일 전 평성시는 전시 상태처럼 변했다. 거리는 깨끗하게 청소됐다. 건물들은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 가로등이 수리됐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다. 하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낡고 허름했다. 표면만 화려한 도시였다. 시장도 정돈됐다. 당국의 지시로 가게마다 청소를 했다. 어수선한 물건들을 치웠다. 간판을 새로 만들었다. 시장은 깔끔해졌지만 활기는 사라졌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시기였다. 사상 교양 마지막 시간이 끝났다. 70시간을 모두 채웠다. 수료증을 받았다. 종이 한 장이었다. 나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3가지 처벌 중 2가지를 끝냈다. 벌금과 사상 교양. 남은 것은 영업 정지였다. 아직 4개월이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거리를 덮고 건물을 덮고 사람들을 덮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만들었다. 잠시나마 세상이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눈은 곧 녹을 것이고 그 아래의 추함이 다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일시적인 은폐에 불과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깊은 공포 속에. 당대회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불빛 하나 없는 건물들.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거나 잠든 척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대회가 열린다. 모두가 광장에 동원될 것이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구호를 외칠 것이다. 하지만 진심은 아닐 것이다. 나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다. 공개 재판, 벌금, 사상 교양, 그리고 계속되는 단속과 감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당 대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아마 둘 다일 것이었다. 대회가 끝나면 정말 나아질까? 그 직원의 말처럼 단속이 완화될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었다. 대회가 끝나면 결의를 실천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더 강한 통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삶.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남은 4개월을 견뎌낼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새벽이 밝아왔다. 당대회 당일이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나는 라디오를 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도 그 행렬에 합류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다. 우리는 침묵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빨리 끝나기를, 별 탈 없이 지나가기를. 광장에 도착했다. 이미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 단상에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9차 당대회 만세, 사회주의 승리 만세. 커다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다렸다. 대회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끝나기를. 몇 시간이 흘렀다. 연설이 계속됐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구호가 울려 퍼졌다. 나도 손뼉을 쳤다. 함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비어있는 내 가게를 떠올렸다. 앞으로 4개월의 시간을 계산했다. 대회가 끝났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광장을 벗어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골목길, 여전히 그대로인 풍경. 그날 저녁 가족들과 조용한 식사를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대회 소식이 반복됐다. 우리는 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봤다.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고 싶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다. 우리는 함께 견딜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 밤이 깊어갔다. 창밖으로 평성시의 불빛이 보였다. 듬성듬성 켜진 가로등. 어둠 속에 잠긴 건물들. 고요한 거리. 이것이 우리의 도시였다. 공포와 희망이 공존하는 곳. 절망과 생존이 뒤섞인 공간.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조금씩 나아갈 것이다. 4개월 후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공개 재판도, 벌금도, 조용한 공포도. 그때가 오면 나는 이 시간들을 되돌아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하지만 지금은 그저 오늘을 살 뿐이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음 주를 계획하지 않는다. 그저 이 순간, 이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전부다. 평성시의 밤은 깊어만 간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모두 광장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그림자. 말할 수 없지만 모두가 아는 진실.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찾아간다. 작은 빛이라도 괜찮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니까. 새벽이 오고 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연다. 찬 공기가 밀려든다. 숨을 깊이 들이쉰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도 나는 살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다. 광장의 그림자 속에서도